건드리지 마, 저 여자.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 교도소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심년아! 네가 아무리 재벌집 아가씨라도 여기선 그딴 거 없어! 테이블이 날아갔습니다. 식판이 바닥을 뒹굴었고 수십 명의 여죄수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어요. 구석자리 겁에 질려 몸을 잔뜩 움츠린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지호. 수감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그 앞으로 박미란의 발이 성큼 다가섰고 주먹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긴 웨이브 머리를 천천히 손으로 쓸어 올리며 일어서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 진짜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야, 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눈깔이 뒤집혔어? 퍽. 딱 3번이었습니다. 박미란과 양옆 부하 둘, 셋이 동시에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녀는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시 자리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마치 파리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식당 전체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죄수번호 1147번 이수아. 그러나 아무도 몰랐죠.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스스로 이 철창 안으로 걸어 들어왔는지, 그리고 저 구석에서 떨고 있던 젊은 아가씨와 대체 무슨 사이인지. 그녀의 눈이 딱 한 번 지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그릇으로 돌아갔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완벽한 남자. 이수아가 처음 오세준 회장을 만난 건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한성그룹 본사 32층 회장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방에서 오세준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 지켜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감사 인사도 없었죠. 수아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조건을 따지거나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지호, 24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 6달째인 한성그룹 외동딸. 수아는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가사도우미. 지우가 사는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에 입주하는 형태였죠. 첫날 지우는 수아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엄청 예쁘다. 잘 부탁드려요.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날 수아가 한 말의 전부였죠. 지우는 그런 수아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금세 까르르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꾸밈이 없었어요. 한지우는 재벌집 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직접 토스트를 구워 먹고 오후엔 마포구 쪽 작은 사회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죠.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보다 낡은 운동화와 편한 청바지를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수아는 그런 지우를 일정한 거리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어요.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지우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어요. 볼이 살짝 달아오른 채였죠. 언니, 나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아? 수아는 조용히 운전하며 백미러로 지우를 봤습니다. 차성훈 씨야. 복지관에서 같이 봉사하는 분인데 오늘 밥 먹자고 했어. 되게 괜찮은 사람 같더라. 차성훈. 수아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백미러 속 지우의 볼을 한 번 더 훑었죠.
차성우는 보름 만에 지우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38살 중견 무역회사 이사. 잘생긴 외모에 다정한 말투, 세심한 배려까지 지우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전부 갖춘 남자였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우는 눈이 초롱초롱했고 차성우는 항상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아는 그 웃음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고 감정 표현이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죠. 오랜 시간 거짓을 훈련받은 사람만이 갖는 그 특유의 매끄러움. 수아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지우가 외출 준비를 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성훈 씨랑 저녁인데 늦을 수도 있어. 수아는 짧게 답했죠. 몇 시에 들어오세요? 10시쯤? 왜, 언니 걱정돼. 지우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아는 대답 대신 현관 앞에 서서 지우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노트에 차성훈의 이름 아래 짧은 메모 하나를 적었죠. 너무 완벽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아는 차성훈을 처음으로 직접 마주쳤습니다. 지우가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목, 차성훈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죠. 지우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성큼 다가오는 모습,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유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어머, 성훈 씨,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지우가 반색하며 달려가는 사이 차성훈의 시선이 잠깐 수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수아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낯선 사람을 처음 볼 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고 계산된 눈빛이었어요. 차성훈은 곧 환하게 웃으며 수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유 씨 도우미 분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수아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죠. 저 사람 나를 처음 보는 척하고 있다. 그날 저녁 수아는 지우가 잠든 후 홀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차성훈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중견 무역회사 이사, SNS 계정, 지인들의 사진, 전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정리된 흔적들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수아는 오래된 습관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회사 등록일, 주소, 대표자 이름,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죠. 무역회사의 실제 설립일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지우가 귀국하기 딱 3달 전, 수아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창밖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북동 골목에 바람이 불었고 이수아는 그 밤 지우의 방 불빛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챕터 2 함정. 차성훈이 지우의 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저녁을 먹고 주말엔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죠.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아침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수아에게도 자주 말을 걸었어요. 언니, 나 요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수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춘 것들은 들키지 않았죠. 수아는 그 사이에도 조용히 차성훈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의 실제 거래처를 확인했고 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파악했어요. 표면적으론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나왔죠. 회사 주요 거래처 중
두 곳이 한성그룹의 경쟁사인 대양그룹 계열사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촘촘한 연결고리였어요. 수아는 전직 동료 김도훈에게 조용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차성훈이라는 사람, 뒤 좀 봐줘. 대양그룹이랑 연결된 거 있는지. 김도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바닥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김도훈이 보낸 메시지는 짧았어요. 이 사람 대양그룹 직접 고용정보원으로 추정, 3년 전부터 활동 이력 있음, 신분 세탁 흔적 다수. 수아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하고 나니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지유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성훈에게 진심을 쏟고 있을 그 아이. 수아는 즉시 오세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장님, 차성훈 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님과의 만남을 당분간 중단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 오세준의 목소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나왔습니다. 근거가 있소? 확인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차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오랜만에 저렇게 웃는지 알아요? 확실한 근거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유가 차성훈과 함께 마포구 복지관 야간 봉사에 나갔습니다. 수아는 차 안에서 50m 거리를 유지하며 대기하고 있었죠. 별일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지유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수아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도훈이었습니다. 수아야, 오늘 밤 그 복지관 주변 조심해. 뭔가 움직이고 있어. 수아는 즉시 차 문을 열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20초가 너무 늦었어요. 복지관 창고 쪽 골목. 경찰 3명이 이미 들어서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지유가 창고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밑엔 열린 박스 하나, 안에 빼곡히 들어찬 비닐봉지들, 그리고 차성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지우 씨죠? 마약 밀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눈이 동그래진 채 고개를 저었어요. 저 이게 뭔지 몰라요. 저 여기 봉사하러 온 거예요. 수아는 골목 입구에서 그 장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막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수아 자신도 함께 잡히고 배우도 영원히 드러나지 않겠죠. 지유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골목 어딘가를 바라보다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과 3초, 지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아는 그 눈빛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수아는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오세준이 수아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니면 그날 밤 봉사를 하루만 막았더라면, 수아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죠. 자책은 지금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지유는 지금 경찰서에 있고 며칠 안에 구치소로 넘어갈 겁니다. 차성훈은 이미 사라졌고 외부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지유 곁에 붙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안으로. 수아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김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유 수감될 교도소 확인해줘. 나도 같이 들어갈 거야.
김도훈의 답은 30초도 안 돼서 왔습니다. 미쳤어?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부탁이야. 밤새 수아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장 신분, 입소 방법, 내부 연락 체계. 오랜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살아났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죠. 지우가 그 안에서 혼자 버텨낼 수 있을까? 새벽 4시 수아는 노트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계획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짧게 지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그 아이.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를 지키는 건 처음부터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랐어요. 임무가 아니라 수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챕터 3 스스로 걸어 들어간 철창. 이수아가 스스로 체포된 건 지우가 구치소로 넘어간 지 닷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 한 골목. 수아는 치밀하게 준비한 위장 폭행 사건을 직접 실행했습니다. 상대는 김도훈이 섭외한 전직 격투기 선수 출신 협조자였어요. 둘이서 골목에서 치고받는 장면을 인근 주민이 신고하도록 유도했고 수아는 현장에서 순순히 경찰에게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사전에 만들어둔 위장 신분, 전과 이력, 인적 사항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직접 배정받기 위해 수아는 범행 경위서에 일부러 과거 동종 전과를 추가했습니다. 김도훈이 내부 채널을 통해 지우가 수감된 서울 서부여자교도소로 배정이 떨어지도록 조용히 손을 썼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입소 당일 아침 수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를 묶지 않은 채 그대로 뒀어요.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존재감을 지워서는 안 됐죠. 지우를 지키려면 오히려 잘 보여야 했으니까요. 호송버스가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 수아는 창밖으로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버스 안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 중년 여성이 낮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입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소지품 압수, 신체 검사, 죄수복 지급. 수아는 건네받은 죄수복을 받아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표정도 눈빛도.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나온 수아 앞에 교도관 최영진이 서 있었습니다. 47살 딱 봐도 권위적인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신입, 이름이 뭐야? 이수아입니다. 여기선 번호로 불려 1147번 외워둬.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진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괜히 나댔다간 여기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거든. 수아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최영진의 표정을 살짝 굳게 만들었죠. 수아가 배정된 방은 6명이 함께 쓰는 수용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5개의 시선이 일제히 수아에게 꽂혔어요. 수아는 담담하게 안으로 들어서며 빈 침상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 구석 침상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실루엣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지우였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어요. 수아는 지우를 향해 눈빛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는 척하지 말 것. 지우는 그 신호를 알아챘는지 입을 다물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방 안다른 여죄수 중 한 명이 수아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신입이네, 어디서 들어왔어?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마포요. 뭘로 들어왔는데? 폭행이요. 여재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폭행? 별거 아니네. 수아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침상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고 어딘가에서 쇠창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불이 꺼진 뒤였습니다. 지우가 수아의 침상 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이더니 속삭였어요. 언니, 왜 여기 있어? 언니까지 왜? 수아는 낮고 짧게 답했습니다. 자, 언니, 내일 얘기해.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눈을 감지하는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귀는 열려 있었고 온몸의 감각은 이미 이 공간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신호와 함께 수용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아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잠을 잔 건 아니었습니다. 밤새 방 안의 소리들을 듣고 있었죠. 누가 언제 뒤척이는지, 어느 방향에서 발소리가 들리는지, 최영진이 야간 순찰을 몇 번 도는지, 식당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수아는 강나리를 처음 봤습니다. 31살, 눈이 크고 마른 체형의 여자. 수감된 지 3년째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만 첫눈에도 이 안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리는 복도를 걷다 수아 옆으로 슬쩍 붙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저기 3번 테이블엔 앉지 마. 박미란 자리야. 수아는 앞을 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박미란이 누구죠? 이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아니, 제일 무서운 척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나리는 말을 잇다 멈추더니 수아를 한번 흘깃봤어요. 근데 신입 언니, 눈빛이 좀 특이하네. 어디서 왔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테이블에 식판을 내려놓았죠. 나리는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 피식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뭐 말하기 싫으면 마세요. 여기선 다들 그러니까. 식당 안은 금세 여제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식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수아는 그 모습을 시야한 귀퉁이에 담아두면서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여자. 옆에 2명을 거느리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박미란의 눈이 곧장 구석 테이블의 지우에게 꽂혔습니다. 수아의 손이 식판 위에서 살짝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았죠. 챕터 4 먹이사슬. 박미란은 교도소 식당을 마치 자기 거실처럼 활보했습니다. 걸음마다 주변 여제수들이 시선을 내리깔았고 누구도 그 앞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가 지우의 테이블 앞에 멈춰서는 순간 식당 전체가 미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야, 재벌집 아가씨, 밥은 맛있어?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박미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여기선 백도 돈도 없어, 알아? 내 아빠가 회장이든 뭐든 여기선 그냥 죄수야. 수아는 그 장면을 식판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기요. 박미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신입이 나한테 말 거는 거야? 그 자리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거기 앉으려고요. 식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리가 저쪽 테이블에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박미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 신입년이 어디서? 앉으면 되죠? 수아는 그 말과 함께 박미란 옆을 지나쳐 지우 맞은편 자리에 식판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떴어요.
박미라는 한동안 굳은 얼굴로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시선 하나 주지 않았죠. 그 무심함이 오히려 박미란을 더 자극했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발로 탁 걷어차고 자리를 떴습니다. 식당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수아를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사람 엄청 위험한 사람이야.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밥 먹어요. 그날 오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미란의 부하들이 수아의 동선을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앞, 세탁실 입구, 운동시간 구석 자리. 어딜 가도 두세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강나리가 세탁실에서 수아 옆으로 붙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모른 척하지. 왜 건드렸어요? 박미란이 여기서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얼마나 센데요? 교도관 최영진이랑 연결돼 있어요. 말 한마디면 독방 보내버린다고. 수아는 수건을 개키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박민호는요? 나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박민호는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 안으로 손을 뻗고 있죠. 박미란이 그 손 역할을 하는 거고 새로 들어온 여제수 중에 쓸만한 애들 골라서 바깥 조직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우 씨 같은 재벌집 아가씨는 딱 좋은 미끼거든요. 수아는 마지막 수건을 개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지우 씨한테 언제 접근할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주 아니에요. 보통 겁 좀 줘서 길들인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는 수아의 옆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물었어요. 언니, 진짜 폭행으로 들어온 거 맞아요? 수아는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왜요? 눈빛이 그냥 자범 눈빛이 아니거든요. 수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세탁실을 나섰죠. 그날 저녁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운동장 구석에 서 있는데 박미란의 부하 셋이 다가왔어요. 하나가 수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할 말 있대. 따라와.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은데요. 뭐? 할 말 있으면 직접 오라고 해요. 셋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아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수아는 그 손목을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소리 없이 딱 한 번. 상대가 순간 무릎을 꺾었죠. 아야. 수아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엔 그냥 말로 해요.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나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운동장 저편 철조망 그늘 아래 서 있던 최영진이 수아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신입 보통이 아니네. 수아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며 교도소 내부 구조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렸죠. 카메라 사각지대, 교도관 순찰 동선, 비상구 위치. 이틀 만에 웬만한 건 파악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박민호의 외부 연락 채널이었어요. 나리의 말대로라면 최영진이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지유에게 접근하기 전에 그 채널부터 막아야 했죠.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고 증거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담벼락 너머로 서울 하늘이 좁게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김도훈이 바깥을 뛰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수아는 그것만 믿었습니다. 운동 시간이 끝나고 수용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지유가 수아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유가 작게 말했어요. 언니 무서워.
수아는 앞을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나 옆에서 떨어지지 마요. 응.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우의 발걸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수아는 그걸 느꼈습니다. 철창 안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수아는 침상에 누운 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박미란, 최영진, 박민호. 세 개의 이름, 세 개의 연결고리. 끊어야 할 순서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내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챕터 5 폭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가 예상한 것보다 박민호 쪽의 움직임은 빨랐어요. 세면장에서였습니다. 지우가 혼자 들어가는 걸 수아가 복도에서 지켜보던 사이 박미란의 부하들이 그 뒤를 따라 세면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 곧장 몸을 돌렸어요. 세면장 안 지우는 세면대 앞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양옆을 부하들이 막아선 채 박미란이 정면에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한지우, 나랑 잠깐 얘기하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미란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바깥에 아는 사람 있지? 면회 오는 사람 있으면 내가 부탁 하나만 들어줘. 아주 간단한 거야. 그 순간 세면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들어와 지우와 박미란 사이에 섰습니다. 박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죠. 또 너야? 신입이 진짜 배짱 하나는 끝내주네. 수아는 지우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나가 있어요. 지우는 수아의 옆을 지나 빠르게 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박미란이 부하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지우의 앞을 막아섰죠. 어딜? 수아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하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 반동으로 세면대 쪽으로 밀어냈어요.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고 수아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 힘을 이용해 벽 쪽으로 내쳤죠. 둔탁한 소리가 2번 났습니다. 박미란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먹이 수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수아는 고개를 살짝 틀어 그 주먹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박미란의 팔을 잡아등 뒤로 꺾었어요. 박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수아는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지우 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요. 그리고 팔을 놓았습니다. 박미란은 팔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부하들도 세면장 구석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지우의 손목을 잡고 세면장을 나섰어요. 복도 쪽에서 소란을 들은 여제수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박미란의 부하 셋을 세면장에 눕혀놓고 나왔다는 소문은 점심 전에 교도소 전체에 퍼졌어요. 수용실로 돌아오는 길 강나리가 수아 옆에 바짝 붙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시작됐어요. 최영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언니, 아까 그 움직임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아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뭐요? 세면장에서 셋을 그렇게 빠르게 제압하는 사람이 그냥 폭행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리는 잠시 기다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여기선 다들 비밀 하나씩은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영진이 직접 수아를 불렀습니다. 교도관실 한쪽 구석, 다른 교도관들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최영진은 팔짱을 끼고 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1147번, 오늘 세면장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기서 그렇게 나대다간 독방 가는 거야. 알아들어? 저는 맞을 것 같아서 피한 거예요. 최영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말을 참 잘하네.
교도관님이 먼저 물어보셨잖아요. 최영진은 한동안 수아를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2번 다시 그런 일 없게 해. 다음엔 그냥 안 넘어가.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실을 나오며 복도 끝 CCTV 위치를 눈으로 한번 확인했어요. 최영진의 반응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박민호 쪽에서 직접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아는 걸음을 늦추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수용실로 돌아온 수아는 침상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맞은편 침상에서 조용히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아직 빨간 채였습니다. 언니, 아까 진짜 무서웠어. 수아는 물통을 집어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응, 근데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했어? 셋을 그냥. 수아는 짧게 답했어요. 운동 좀 했어요.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다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더 물어보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작게 말했죠. 언니 고마워.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교도소 담벼락 위로 노을이 길게 번졌고 수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민호가 직접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모든 걸 끝낼 기회였습니다. 강나리가 수용실 문 앞에서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언니들, 저녁 배식 시작됐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도 따라 일어섰죠. 둘이 나란히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나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언니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답이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벌어진 오늘 하루의 일들이 이미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수아라는 이름 석자가 이 철창 안에서 조용히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챕터 6 가면을 벗다. 박민호가 직접 손을 쓴 건 수아가 세면장 사건을 일으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작업 시간 수아와 지우가 배정된 재봉 작업실에 낯선 여재수 5명이 들이닥쳤어요. 박밀한 조직과는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냉정한 눈빛. 박민호가 직접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작업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아와 지우, 그리고 강나리만 남은 공간이었죠. 나리는 재봉 틀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선두에 선 여자가 지우를 향해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건조했습니다. 한지우 씨, 우리 보스가 만나고 싶어 해. 면회날 이름 하나만 올려줘. 그게 다야. 지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아가 그 앞에 섰어요. 그 자리 비켜.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못 비켜요. 선두 여자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 오늘 많이 다치고 싶은 모양이네. 5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수아는 달아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가 달려드는 순간 옆으로 몸을 틀며 팔꿈치로 명치를 눌렀고 두 번째가 뒤에서 잡으려는 팔을 역으로 꺾어 바닥에 앉혔습니다. 세 번째가 재봉 가위를 집어드는 걸 보고 손목을 쳐 떨어뜨렸어요. 네 번째와 5번째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고 수아는 한 명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한 명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5초였습니다. 5명 중 4이 바닥에 있었어요. 선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바라보며 한 발 물러섰어요. 수아는 숨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호한테 전해요. 한지우 씨는 건드릴 수 없다고. 선두 여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너 대체 뭐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두 여자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작업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강나리가 재봉틀 앞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였어요. 언니, 방금 5초야, 5초. 수아는 작업복 소매를 내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벽 쪽에 등을 붙인 채 수아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누구야? 수아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아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작업실 사건은 교도관들 귀에도 들어갔고 최영진이 수아를 다시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최영진 혼자가 아니었죠. 낯선 남자 둘이 함께 있었어요. 사복 차림이었지만 자세와 눈빛이 수사관 냄새를 풍겼습니다. 최영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1147번, 이분들이 할 말 있다고 해. 사복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하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수아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이름 2글자가 적혀 있었죠. 이수아.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이름 하나. 전직 국가정보원 대테러팀. 최영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복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신분 확인됐습니다. 요원님. 최영진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뭐야 이게. 수아는 종이를 다시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복 남자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아직 임무 중입니다. 신분 노출 자제해 주세요. 사복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진은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걷다 멈추더니 최영진을 돌아봤어요. 교도관님, 박민호 관련 내부 정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부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최영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아는 문을 열고 나섰어요. 수용실로 돌아온 수아는 침상에 앉았습니다. 지우와 나리가 나란히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다 봤어요. 작업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에요? 수아가 나리를 바라봤어요. 나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안에 있었어요. 사람 보는 눈은 생겼죠.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 짧게 말했습니다. 전직이에요.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우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수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박민호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 있는 거 나뿐만이 아니에요. 수아는 나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읽는데 3초면 충분했어요. 고마워요. 나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수아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죠. 수아는 창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바깥 어딘가에서 김도훈이 차성훈을 추적하고 있을 터였어요. 안에서는 수아가 박민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이제 차성훈이 숨을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챕터 7 진짜 배후. 최영진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수아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박미란 쪽에 더 이상 편의를 봐주는 모습도 사라졌어요. 수아가 압박을 넣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어떤 판 위에 올라가 있는지 이제야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나리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3년을 버텨온 사람답게 박민호 조직과 연결된 여죄수들의 동선과 연락 방식을 꿰고 있었어요. 면회실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방식,
작업실 청소 시간에 이루어지는 물건 전달, 특정 교도 간 교대 시간을 노린 외부 통화 루트까지 나리가 하나씩 정리해준 정보들을 수아는 김도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밤 김도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쪽지 한 장이었어요. 나리를 통해 은밀하게 전달된 그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성훈, 대양그룹 기획실 직속, 지우씨 체포 사흘 전 출국 기록 있음, 현재 재입국 확인. 수아는 그 쪽지를 읽고 조용히 접었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재입국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성훈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 아직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오세준 회장이었습니다. 지우는 면회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수아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실 유리 너머 오세준의 얼굴은 반백이 된 것처럼 초췌했습니다. 지우가 자리에 앉자마자 오세준이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변호사 새로 선임했어. 곧 나올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아빠, 차성훈 씨 알아? 오세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꺼내?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야.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오세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 알고 있었던 거야? 오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면회가 끝나고 수용실로 돌아온 지우는 침상 위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옆에 앉았어요. 한참 만에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차성훈을 알고 있어. 수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면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막을 수도 있었잖아. 수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빠가 알면서도. 수아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언니도 알고 있잖아. 아빠가 알고 있었다는 거.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이 수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세준이 차성훈을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그 중심에 오세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수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김도훈에게 오세준과 차성훈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달라고 해야 했어요. 지우를 지키기 위해 들어온 곳이었지만 이제 진짜 싸움은 교도소 밖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나리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오세준 회장과 차성훈의 연결점을 외부로 전달할 루트가 필요했어요. 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신청자 이름 하나 추가하면 돼요. 내 담당 변호사 통하면 메시지 넣을 수 있어. 얼마나 걸려요? 이틀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민호가 직접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수아가 아니라 지우에게. 최영진이 수아를 불러 귓속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막아뒀어. 근데 이 사람 외부 변호사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청한 거라 오래 못 버텨.
수아는 최영진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최영진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군다는 게 수아도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사람을 바꾸는 방식은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수아는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민호가 직접 움직였다는 건 외부에서 차성훈 쪽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었어요. 이틀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 확신이 수아의 발걸음을 빠르게 만들었죠. 수용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지우가 수아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우가 작게 물었어요. 언니, 곧 끝나? 수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끝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처음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았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수아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 챕터 8 당신, 나한테 딱 걸렸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나리가 연결해준 변호사 루트를 통해 김도훈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쪽지가 아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직접 만난 나리의 변호사가 귓속말로 전한 내용이었죠. 오세준과 차성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세준이 대양그룹과 비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조건 하나를 수락했습니다. 딸 한지우가 쥐고 있는 회사 내부 비리 관련 자료를 완전히 봉인하는 것. 그 방법으로 차성훈을 통한 함정이 설계됐고 오세준은 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딸을 사랑한다던 아버지가 직접 딸을 교도소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지우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진실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수아는 지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 할 말이 있어요. 지우는 수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아빠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무릎 위 손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묵인한 거로 보여요. 지우의 눈이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들어온 거야. 아빠가 고용한 거 알면서도. 아빠가 아니라 지우 씨 때문에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가 이 모든 것의 이유였어요. 같은 날 오후 김도훈이 바깥에서 움직였습니다. 차성훈의 재입국 이후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가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대양그룹 기획실과 연결된 비밀계좌 거래 내역, 지우의 체포 현장과 일치하는 마약 루트 연결 증거까지 김도훈이 검찰 쪽 내부 채널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교도소 안으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한지호, 재심 청구 인용, 증거 불충분에 의한 석방 절차 개시. 나리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달려오다시피 해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언니, 지우 씨 나가요.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어요. 석방 절차는 오후에 진행됐습니다. 지우가 교도소 정문을 나서기 직전 수아와 마주 섰어요. 지우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언제 나와? 곧이요. 거짓말. 수아는 짧게 웃었습니다. 진짜예요, 곧. 지우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죠. 나가서 밥 먹어요, 맛있는 거. 지우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나섰어요.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차성우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검찰에 정격 체포됐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 증거 조작, 마약 밀수 공모. 혐의만 5개였습니다. 오세준 회장은 차성훈의 진술이 나오자마자 배임 및 공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한성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고 오세준은 결국 모든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는 교도소를 나온 날 서울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담벼락 없는 하늘이었어요. 김도훈이 차 앞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다고. 교도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수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는 사이 수아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언니 나왔어? 응. 지금 어디야? 밥 먹자. 내가 살게. 수아는 차창 밖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요? 언니가 먹고 싶은데 아무데나.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차성훈이 체포되던 날 검찰 조사실, 그는 수사관 앞에서 처음으로 이수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얼굴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수사관은 짧게 답했어요. 당신 딱 걸렸습니다. 이수아가 교도소 안으로 걸어 들어간 날부터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아와 지우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여기 제일 맛있는 거 2개 주세요. 뜨끈한 국밥이 2그릇 나왔습니다. 지우는 첫 숟가락을 뜯어 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국밥을 조용히 떴습니다. 한참 만에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언니는 아빠 원망 안 해?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 씨가 살아서 나왔으니까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도 함께 먹었죠. 창밖으로 서울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골목,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저녁. 수아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밤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한 커피 한 잔처럼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사연 한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